우리 세션의 주제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는데 발표하실 분은 6분 계십니다. 그리고 발표 주제는 4개의 주제인데 먼저 발표하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모빌리티 서비스 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교통 운영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를 중앙대학교 손기민 교수께서 발표하시고, 두 번째 발표는 자동차 정보보호 플랫폼과 GCN 기반 교통망 통행속도 예측 방법의 주제를 미래 테크놀로지 권순철 이사께서 발표하시고, 또한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윤영 교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승차 공유의 형평성 문제 개선을 위한 강화 학습 기반 다이나믹 프라이싱 실행 방안에 대해서 홍익대학교 송재인 박사 그리고 홍익대학교의 황희연 교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KT AI 사업 및 모빌리티 연계 전략에 대해서 KT AI 사업단의 이종헌 팀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로 방영하기 때문에 시간을 타이트하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표하실 분은 15분 내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손기민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손기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기반의 교통 운영 혁신 방안입니다. 근데 교통 운영이라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교통 신호죠. 그래서 우리 다른 ICT 발전에 비해서 교통 신호가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통 신호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혁신해 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교통 운영 관리에 인공지능이냐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명분이 있는데, 기존에 뭐 의료 진단이나 자율차나 이런 데서 굉장히 활발하게 AI가 이용이 되고 있지만, 이게 100% 정확도를 갖기 전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통 계획 운영 관리 분야는 인간의 생명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오차가 좀 있더라도 기존의 엔지니어링 기법보다 오차가 많이 줄어들면 지금 당장이라도 현 수준에서 AI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스마트시티가 사실은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도시의 거동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도시의 거동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통 행태에 대해서 우선 계측이 돼야지만 그 이후에 스마트시티의 스마트 모빌리티가 실현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시민의 니즈를 존중하는 레스폰시브 시티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연구 주제를 계측과 운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 계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계측을 하는 이유는 그냥 계측해서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교통 계측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신호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결국은 신호 제어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이걸 구현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연구 계획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 계측에서는 여러분들이 교통량이라고 알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통 밀도, 공간 평균 속도, 그 다음에 딜레이, 지체 시간, 그 다음에 교통량. 자, 이런 것들을 기존의 어떤 스팟 검지기, 현장에 있는 그 자기식 검지기가 아니고, 또는 현장에 있는 어떤 초음파 검지기나 이런 물리적인 검지기가 아니라 이미지 영상만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고안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실행을 했던 것이 이제 교통 밀도인데요. 저렇게 교통 영상에서 저 차가 많다 적다, 그리고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쌓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사실은 계측하는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딥러닝을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아주 쉽게 이런 것들이 계측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속도인데요. 이 속도도
이게 사실은 뭐 마스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속도 정보, 서비스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기반이 돼 있냐 하면은 그 프로브카를 이용을 해서 그 트래블 타임을 재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공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원시적인 거고 순간에서 그 순간 속도의 평균, 즉 이 공간 평균 속도를 재야만이 이게 교통류의 가장 그 교통류를 잘 표현하는 속도가 되는데요. 이런 것도 사진 2장만 있으면 연속된 사진 2장을 가지고 이제 공간 평균 속도를 매스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지체인데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 HCM 같은 데서도 이제 포화도를 가지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발달한 딥러닝 기술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이 2장을 놓고 이 2장에 이게 이제 0.2초 사이의 2장인데요. 2장 사이에서 그 어떤 차는 정지해 있고 어떤 차는 움직이고 있고 그것만 파악을 하면 그 정지한 차량의 수를 누적시키면 그게 바로 정지 지체의 정의에 의해서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좌회전 차, 우회전 좌회전 차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 좌회전에서는 사실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 지체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보이고요. 또 지금 양쪽 차로에서 다 좌회전 직진해서 지금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체가 각 차종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번만 더 조금 기다려 보면 이제 이 차가 풀리게 되면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이게 끝난 것 같은데, 예, 클릭. 예, 이렇게 흐를 때는 지체가 바닥에서 이렇게 플랫하게 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서게 되면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뭐 저도 교통공학을 교통계획, 교통공학 쪽에서 한 30년 가깝게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교통공학을 배울 때는 이런 거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부분인데 이런 게 지금은 아주 뭐 쉽게 보시는 바와 같이 움직이면 이제 지체가 누적 지체가 플랫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아직까지 말씀드린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다 지도용 학습이라 그래가지고 주석을 달아야 사진마다 주석을 달아야 됩니다. 여기 정지한 차량이 몇 대다, 속도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주석을 달아야 되니까 그런 노동력을 제공하느니 AI 안 쓰고 만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요즘 그 페이크라는 기법인데요. 이게 겐이라는 그 가짜 사진을 만들어서 근데 가짜 사진을 어디서 만드냐 하면요. 이 시뮬레이션에서 만듭니다. 이 교통 시뮬레이션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고 우리가 웬만한 교통 상황은 다 모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뭐 연속류에서는 차가 가다 서다 하는 신호에 따라서 이런 거 얼마든지 모사가 가능한데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그냥 숫자 결과일 뿐이지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실사 사진하고 연계를 해서 뭐 1대1 대응이 아니더라도 실사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보시면 사람 얼굴 바꾸고 그다음에 뭐 인종도 바꾸고 뭐 밤낮 사진도 바꾸고 이러는 기술이 여기에 적용된다면 시뮬레이션에서 쉽게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를 사진으로 바꿔서 우리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딥러닝 모델을 값싼 비용으로 학습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 가능성은 뭐 다양한 날씨가 있을 텐데요. 이런 날씨별로 사실은 검지가 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준 사진으로 표준 맥락으로 바꿔서 모형은 하나만 적용하는 이러한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된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가장 제품도 많이 나와 있고 전 세계적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교통량 재는 시스템이죠, 이게. 교통량 재는데 한 대 한 대 검지를 해서 디텍션을 해서 그걸 트래킹을 해서 어떤 정지선을 지나갈 때 차량을 검수하는 뭐 이런 방식인데요. 이거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뭐 최근 기법이라고 해서 욜로니 뭐 SSD니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지만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뭐 자율차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도 저 사물 인식이 100% 되려고 그러면 아직 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너무 무겁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무거운 방법을 배제하고 여기에서처럼 이 검지 라인에서의 어떤 그 음영 변동만 가지고 그 다음에 레이블 필요 없이 주석이 필요 없이 근데 주석을 이거 주석은 어떻게 달아야 되냐면요, 더 박스를 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주석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여기 보시면 차가 지나갈 때 이렇게 펄스가 뛰고 그 펄스를 이제 정제를 하면 수학적인 방법으로 정제를 하면 이렇게 자동차가 개수가 될 수 있다라는 방법을 개발을 한 겁니다. 다음은 사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직접 괴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브젝트 디텍션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붙어 있는 기술이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뭐 5만 가지 사물을 인식할 게 아니라 자동차만 인식하면 되니까 자동차를 인식할 때 이런 그 바운딩 박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치는 거는 비합리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항상 사각형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인지하는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타원으로 만들면 굉장히 인지가 빨라집니다. 물론 타원이 아닌 자동차 모양이 아닌 다른 사물들을 이제 감지를 하려고 그러면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야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오브젝트가 디텍션이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바운딩 엘립스를 가지고 하면 굉장히 쉽게 검지가 된다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고 그걸로 이제 검지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계측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계측된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어디다 써먹냐 하면 교차로의 상태에 대한 어떻게 강화학습 툴인데요. 이제 강화학습에서 이 교차로의 상태를 이제 픽셀 단위로 에이전트가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액션을 취하는데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잘한 건지 못한 건지가 즉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즉각적으로 나올 사실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측 기법을 이용해서 교통 밀도가 더 좋아졌는지 지체가 더 개선이 됐는지 이것을 잴 수가 있으면 이 리오드 차원에서 이제 가능한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술로는 그 여러 개의 교차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각 교차로별로 인디펜던트하게 에이전트가 이제 독립적으로 하게 되든지 아니면 뭐 몇 개씩 묶어서 이렇게 코디네이션을 구현을 하는데 저희가 개발한 방법은 슈퍼 아이가 하나가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교차로 4개당 현시가 4개씩만 있다 그래도 이게 4의 4승이고요. 교차로가 15개가 되면 4의 15승만큼 액션의 개수가, 조인트 액션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다 그 인공지능이 학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학습시킬 수 있는 저희가 모델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15개, 이게 지금 구로구 신도림동 일대인데요. 15개에 대해서 이제 개발된 모형을 적용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어차피 15개 네트워크가 따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래프 컨볼루션을 하는데 기존의 그래프 컨볼루션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방법은 이거를 고정시키지 않고 이 어드제이센시를 이제 주변 도로에 대한 관계를 그 변수로 파라미터라이즈하고 나머지 웨이트 변수는 다 없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시간대는 여러 번 그래프 컨볼루션을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직전은 한 번만 하고 이런 형식이 되겠고요. 나중에 학습할 때 아무리 모델이 이제 로버스트하게 추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학습할 때 이 시뮬레이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시뮬레이터 하나만 가지고 하면 뭐 일주일, 2주일 걸려도 이게 수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비동기적으로 4개, 5개를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그 교통 신호를 제어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고 실제로 성공을 한 타입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은 지금 현재 그 운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저희가 최적화한 거고 아래로 최적화했을 때 보시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이겠는데 이런 데서 이제 절대로 이제 지체가 안 생기죠. 근데 여기는 벌써 여기네요. 이쪽에서 지금 지체가 생기고 있고 여기는 만성적인 지체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결이 되느냐? 저도 모릅니다. 그 훈련의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진행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의 최종 목표는 현장에 엣지 컴퓨팅을 이용한 신호 제어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낙후된 그 박스로 되어 있는 신호 제어기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신호 제어기를 손바닥만하게 만드는 게 제 목표인데 일단은 검증 그 계측 체계부터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측 체계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차로에 어프로치가 4개가 있다 그러면 접근로가 4개면 그 하나의 어떤 이 어안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각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나의 카메라로 4개의 접근로를 다 검지할 수 있는 기술은 미국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차로 하나에 설치하려고 그러면 뭐 수천만 원이 드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우리가 이거를 한 300만 원대로 줄여서 VR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이게 어안 카메라를 이용해서 한 20-30m 높이에서 전체 교차로 어프로치를 검증을 하고 그거를 뭐 통신을 통해서 서버로 보내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뭐 클라우드로 보내서 계산을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저희는
그 엣지에서 이게 원보드 컴퓨터 있습니다. 요즘 이게 한 10만 원이면 삽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엣지 컴퓨팅을 이용을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한 일식으로 처리를 해서 값싼 가격으로 배포를 해볼까 하는 게 저희 꿈이고요. 이게 성공을 하면 이후에 이걸 통해서 신호제어기까지도 같이 엠베디드 시켜서 처리하고자 하는 게 마지막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변사 수고 많았습니다. 발표 들어보니까 아주 그 교통신호 제어 거기를 AI를 이용해가지고 한다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지체 시간도 감소시키고 또 아까 말한 그 카메라 하나로 이 4개 레인을 커버한다는데 비용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는 그런 발표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권순철 이사께서 자동차 정보보호 플랫폼과 GCN 기반 교통망 통행속도 예측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시고 곧 이어서 윤영 교수님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시죠. 저희 회사는 그 OTP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금융권에 이체하실 때 OTP로 1등급 보안 매체로 사용하고 계실 거고요. 그런 1등급 보안 매체로 OTP를 응용해서 자동차에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어떤 상황에서 하드웨어 기술에서 소프트웨어 기술로 바뀌고 있는 대변혁의 지금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도쿄 모터쇼에서는 도요타 자동차가 한 대도 전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뒤에다가 서비스 플로어만 저장해놨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그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결국은 서비스로 바뀌어간다면 차량은 디지털화 되고 있다는 거죠. 디지털 되고 있는데 문제는 디지털이 됐다는 얘기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연결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연결이 됐다는 게 누구나 연결이 된 거는 문제가 보안에 취약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결국은 커넥티드의 시작은 보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PK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PKI 기반으로 많은 그 개발도 해보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PKI가 보안성이 높기는 한데 높다 보니까 약간 고정되고 그 다음에 암호하다 보니까 조금 인증서를 계속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이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PKI를 여러 개를 넣고서 자동차를 제어를 하게 되면 속도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자동차는 대부분 MCU거든요. 마이크로 CPU를 쓰기 때문에 속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경량이면서 빠른 속도가 보장되고 고정된 패턴이 아닌 그런 보안 인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OTP를 만드는 회사인데 OTP가 결국은 하나의 난수를 만들어서 그게 계속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시간값이 됐든 랜덤 값이 됐든 OTP라는 거는 계속 새로운 번호가 생성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새로 생성되는 번호를 저희가 데이터를 보안할 때 암호키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는 계속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을 좀 더 강력하게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KI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OTP로 적용하게 되면 좀 더 빨리 그리고 자동차의 빠른 레이턴시에 적용이 쉽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OTP로서 그 보안 연구 모델을 개발했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는 서비스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서비스 즉 보안 이업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 자동차 영역, 게이트웨이 영역, 서비스 영역 이런 모든 영역에 그 보안의 상태를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동일한 패턴이나 고정된 비밀번호는 결국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쉽게 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어떠한 상황이 있으라도 OTP를 좀 응용해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OTP 번호를 좀 생성을 해서 그 번호가 계속 암호화 키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스푸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동일한 인증, 동일한 패턴이 없어서 해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그리고 경량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전에도 살 수 있고 스마트홈에도 적용할 수 있고 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모 건설사랑 시범단지에 적용하기 위해서 OTP를 응용한 IoT 모델에서 OTP를 응용한 IT 보안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자동차 부분에도 저희가 연구를 좀 한 건데요. 자동차는 딱 두 가지를 보시게 되면 됩니다. 내부 보안이 있고 외부 보안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동차가 서비스로 확장되면 외부 보안도 신경 써야 되고 결국 외부 보안에 누군가 들어오면 자동차 내부를 누가
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내부 보안과 외부 보안 두 가지 제품을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세 가지 부분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신 보안 쪽에서 자동차 HSM 기반의 인증 보안 예지 플랫폼 기술을 연구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통신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즉 공유카 같은 경우는 누구나 차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오프라인 쪽이나 온라인 쪽에 아무나 누구나 쓸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인증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통신에 블록 온오프라인 사용자 보안 모듈과 자동차 무결성 정보 시스템 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은 도로 그 V2I, V2X, V2I 해가지고 노변 센서들이랑도 통신해야 되고 자동차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OTP를 적용해서 IoT 기기에도 적용한 부분을 세 가지를 해봤고요. 저희는 그래서 OTP 기반의 ECU CAN 통신 보안을 개발했습니다. 이거 개발했고 그 OTP를 생성을 해서 그 알고리즘을 암호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거는 특허 출원과 등록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랜덤하게 키를 계속 만들어서 상호 ECU끼리도 통신할 때 캔 통신에서도 안전하게 보안 인증할 수 있는 걸 연구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내부에 보안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고요. 각각의 ECU들을 다 OTP를 적용해서 통신을 보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 ECU에서 앞에 HSM을 통과해서 갈 수도 있고 HSM을 뒤에 두고서 ECU가 콜에서 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다 해서 자동차 내부 보안에 OTP를 적용한 연구 개발을 좀 저희가 3년 연구 개발해서 작년에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외부 통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게이트웨이와 그 외부의 사용자가 이 자동차를 쓰기 위해서 내 외부 통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뭐 BLE, NFC 그 다음에 통신에 대한 거를 차내망 접속 게이트웨이 보안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 차가 내부 외부를 통신할 때 모든 통신을 OTP를 이용해서 보안 인증을 한 연구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끝으로 자율주행의 도로 협력 보안 과제가 있는데 이건 카이아코 연구 과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자동차 보게 되면 이렇게 인증서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노변 센서, 보행자, 차량이 차량과 통신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서비스와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저희는 OTP는 IoT 저사양 기기에 적용이 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oT의 저사양에 보안 인증 적용한 것도 연구 개발해서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동차는 이제 내부 보안, 외부 보안, 그 다음에 또 주변 보안들이 이제 통합된 형태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엣지사에 엣지사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OTP를 기반한 차량 보안 시동 부분을 선행 개발 기술을 선행 개발을 해봤거든요. 이런 부분 뭐냐면 이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을 우리 집안 사람이 다 쓸 수 있게 지금은 커넥티드가 돼서 10분밖에 딱 시작을 하면은 한 10분 정도밖에 시동이 안 걸리거든요. 키가 없으면.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정말 차량을 소유자냐라는 거를 확인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멀리서 외부로 문을 열게 돼서 시동을 걸면 10분밖에 못 킵니다. 그래서 키가 있어야만 운행이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OTP를 적용해서 내가 아닌 우리 가족이 차량을 쓰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한테 인증을 해주고 그래서 OTP 기반의 차량 보안 시스템을 해서 결국은 텔레매틱스에서 그 차량의 사용자들을 편리하게 이 차를 키가 없어도 자유롭고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술로 해서 OTP를 적용해서 엣지사에 한번 선행 기술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말씀드린 대로 변혁의 시대에 맞이하고 있고 이제는 커다란 하나의 스마트폰이 돼가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자동차는 커다란 스마트폰이겠죠. 그 스마트폰이 결국은 통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PK가 되든 OTP가 되든 여러 부분에 어떤 부분에 적용이 가능한 그 보안 응용이 적용한 제품을 좀 갖고서 여러 서비스에 적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제일 끝에 마무리 하시는 말씀이 아주 상당히 특이합니다. 자동차는 앞으로 큰 스마트폰이다. 아주 실감이 나는 말씀이신 겁니다. 바로 윤영 교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러면은 세 번째 발표는 승차 공유의 형평성 문제 개선을 위한 강화 학습 기반 다이나믹 프라이싱 실행 방안에 대해서 우리 송재인 박사께서 발표하실 거죠? 네. 예,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승차 공유의 형평성 문제 개선을 위한 강학습 기반 다이나믹 프라이싱 실행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홍익대학교 송재인이라고 합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이론적인 고찰과 다이나믹 프라이싱의 사례 분석을 하고 승차 공유 서비스의 모빌리티 형평성 분석과 강학습 기반의 다이나믹 프라이싱 적용 방안 순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의 증가에 따라서 대중교통이나 도로 그리고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의 증가는 모든 시민에게 균일한 접근성이나 이동성을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최근에 마스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이 개념에 따라서 다수단을 복합 이용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스를 통해서 공유교통이나 첨단교통수단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개인의 이동성이나 서비스 관점에서 모빌리티 형평성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수단 중에 최근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승차 공유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의 경우에는 수익성에 기반한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고수요 지역에 공급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교통의 서비스 측면에서 모빌리티 형평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확대가 되더라도 간접 승차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 형평성의 개선은 미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심야 시간의 경우에는 통행 가능한 수단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대에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서울시의 모빌리티 형평성을 분석하고 강학습 기반의 다이나믹 플라이싱 알고리즘을 통해서 형평성 취약 지역의 승차 공유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빌리티 형평성과 다이나믹 프라이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9개를 중심으로 다이나믹 프라이싱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 국내의 심야 시간대 공간적 모빌리티 형평성 분석과 강학습 기반의 다이나믹 프라이싱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요금 체계를 도출하는 순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론적 고찰입니다. 먼저 모빌리티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형평성은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의 개념이 있습니다. 수평적 형평성은 모두에게 어떤 동등성 그리고 사용자가 이용한 수단에 대한 지불의 원칙 등을 갖고 있고 수직적 형평성의 경우에는 특성이 다른 소득 수준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장애나 교통 약자라거나 이러한 계층에 따라서 분배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 형평성이 취약하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개인이나 공간적으로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삶의 질을 하락할 수 있는 유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개인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동등한 관점에서 플랫폼 기반 승차 공유 서비스의 공간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동성에 대한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관점에서 형평성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프라이싱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란 동일한 제품이나 재화의 가격을 시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기존에 스태틱한 프라이싱을 적용을 했을 때 한정된 레비뉴가 있다면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서 요금을 차등적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총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요금 조정을 통해서 승차 거부를 최소화시키고 이에 따라 모빌리티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 연구들을 고찰을 해보면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주로 대중교통의 취약성이라든지 아니면 계층별 취약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좀 미비한 편이었고 또한 교통수단의 서비스 제공이 계층의 구분 없이 동일한 접근성이나 이동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이나믹 프라이싱과 관련해서는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다이나믹 프라이싱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일 요금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 가격의 변동이나 아니면 불경정성의 문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이제 OD 기반의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간접 승차 거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다이나믹 프라이싱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 분석입니다. 사례 분석은 해외에서 현재 그 승차 공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우버와 리프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버의 경우에는 기존의 택시가 갖고 있는 단일 요금제와 달리 수요 공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별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운전자에게는 소득의 증대나 운영 효율성의 증대, 그리고 승객에게는 신속한 수요를 충족한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는 현재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하단의 육각형 모양의 H3 인덱스를 통해서 구역을 구분하고 출발지를 기준으로 구역별 승객이나 기사수, 그리고 단기적인 수요 공급의 예측값, 구역별 교통 상황들을 고려하여 요금 할증 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리프트의 사례입니다. 리프트의 사례에서는 이제 프라임 타임이라는 요금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총 지불할 요금의 백분율로 추가로 서징을 하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의 형태이고 우버랑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첨도 시간이라든지 단기적 이벤트 등 이렇게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적용을 하고 있으며 옆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수요와 공급 함수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그 서징을 할 지역과 승수를 결정하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임타임의 그 요금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퍼스널 파워존이라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데 고수요 지역의 일정 바운더리 내에서 그 공급자에게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수요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버와 리프트의 경우에는 고수요 지역의 공급 개선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기존의 이제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수요 공급을 예측 그리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 민간 기업의 특성상 수익성을 최우선하는 요금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택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요금제를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금의 변화에 따른 수요 공급 개선에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규정을 함으로써 차종이나 차량 외관이라든지 요금 등 규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법제도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플랫폼 가맹 사업에서는 콜당 비용 부과에 따라서 자동 배차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재의 그 콜 비용 부담은 정액 요금을 기반으로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 이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버나 리프트와 같이 출발지 중심의 고수요 지역 서징의 경우에는 모빌리티 형평성이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공급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심야 시간 등 승차 거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또한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저는 승차 공유 서비스 요금에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직접 적용을 함으로써 승차 거부를 최소화하고 출도착지를 모두 고려한 OD 기반의 어떤 지역적 차등 요금 정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론입니다. 우선 분석의 경우에는 핫스팟 분석을 기반으로 택시 데이터를 통해 모빌리티 형평성을 분석하고 중심적 분석으로 지역적 형평성 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통해서 강화학습의 그 환경을 구성을 하고 학습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활용 데이터는 서울특별시 택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고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링크별로 시간대나 요일, 날씨, 그리고 승차, 공차, 하차량, 도착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빌리티 형평성을 분석하는 방법론입니다. 먼저 서울시의 택시 운행 취약 지역을 분석하기 위해서 핫스팟 분석을 활용을 하였는데 핫스팟 분석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그 링크의 GI 통계량을 통해서 지리적인 연계성을 판단하고 이를 통해 군집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링크별 승하 차량이라든지 공차량을 기준으로 핫스팟 분석을 수행을 함으로써 지역적인 그 택시 통행의 어떤 패턴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심성 분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심성의 경우는 어떤 노드가 갖는 연결의 정도라고 볼 수 있으며 내양 중심성과 외양 중심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양 중심성은 그 해당 제가 이제 OD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 존으로 들어오는 양이 많은
많을 때 그 내양 중심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외양 중심성의 경우에는 그 존에서 나가는 통행량이 많을 때 외양 중심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외양 중심성의 경우에는 해당 존에서 밖으로 나가는 수요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입장에서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에 이제 표준화된 내양 외양 중심성을 통해서 지역별로 운전자의 선택 확률에 어떤 가중치를 적용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학습 적용 반복론입니다. 강화학습은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환경 안에서 에이전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강학습 방법은 이제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큐러닝 방법론을 활용했습니다. 큐러닝의 경우에는 매 상태마다 에이전트의 행동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보상을 받고 또 새로운 상태로 전이되면서 그 Q 밸류를 갱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각각 새로운 값의 가중합을 통해 가치를 반복 갱신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차 공유 서비스의 모빌리티 형평성 분석입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의 모빌리티 형평성이 취약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전자 입장에서 다음 영업에 한계가 존재하고 대기 시간이 많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선호 지역이 간접 승차 거부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의 형평성이 취약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승차 대비 하차량과 승차 대비 공차량을 통해서 취약지를 분석을 했을 때, 도시의 외곽 지역이라든지 대중교통 서비스가 다소 낮은 주거 지역 등에서 주로 그 승차 대비 하차량이나 승차 대비 공차량이 높게 나타났고, 도심이나 부도심 등 이제 번화한 곳을 중심으로 승차 대비 하차량이나 승차 대비 공차량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이제 형평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세 번째 그림과 같이, 세 번째 그림의 붉은색 영역으로 보시면 되는데, 구로나 양천, 관악, 은평 등 약간 도시 외곽 지역에 주로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야 시간대 구별 OD 기반 중심성 분석입니다. 링크별로 행정구역 매칭을 통해서 구별 OD 매트릭스를 생성을 하고, 이를 통해 내양 중심성과 외양 중심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외양 중심성의 경우에는 앞서 그 핫스팟 분석의 그 콜드 스팟과 유사한 형태로 도심이나 부도심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외양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고, 지역 간의 편차가 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양 중심성의 경우에는 외양 중심성과 비교했을 때 다소 편차는 낮고 주거 지역이 많은 지역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내양 중심성 대비 외양 중심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비율의 결과를 통해서 운전자의 선택 확률을 조정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학습 기반 다이나믹 프라이싱의 적용입니다. 먼저 큐러닝 알고리즘의 구성입니다. 학습 목표는 모빌리티 형평성을 고려한 매칭률의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액션 밸류 함수와 그다음에 디케잉 이그리디 전략을 통해서 정책을 반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디케잉 이그리디 전략이란 학습 진행에 따라서 엡실론 값을 감소시킴으로써 에이전트가 초기에는 랜덤한 활동을 많이 하다가 학습이 진행될수록 그 Q 테이블에 있는 Q 값에 더 의지를 하여 더 높은 값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구별 OD 매트릭스에서 구간의 그 존들만 활용을 했고, 거기에 이제 가격 범위 그리고 시간의 그 라운드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가격 결정 시스템이 되고 스테이트는 시간대별 OD 매트릭스의 각 셀의 현재 기준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액션은 가격의 서지로 볼 수 있고, 리워드는 그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의 매칭 여부에 따른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환경 구성입니다. 먼저 액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선택 모형과 운전자의 선택 모형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때의 선택 확률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연구 결과에서 펄체스 레이트를 고려하여서 그 서지 1이 이제 기존 택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준 가격에서 평균 선택 확률이 0.8 수준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의 경우에는 기존 택시의 가격에서 모두 이용을 한다는 전제를 먼저 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지를 1 수준에서 무조건 선택을 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확률 모형을 보시면 운전자의 경우에는 서지가 높아질수록 선택 확률이 낮아지는 형태를 띠고, 운전자의 경우에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선택 확률이 높아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지역적 형평성 지표를 넣었는데, 아웃디글이 그러니까 외양 중심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다소 낮은 서지에서도 선택 확률이 높게끔 조정을 하였고,
그다음에 아웃 디그리가 좀 낮은 지역에서는 조금 더 높은 서지에서 선택 확률이 높아지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워드 펑션 같은 경우에는 매칭되는 그 경우에 따라서 네. 오디 통행요금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때 두 가지로 학습을 나눴는데 하나는 매칭이 되지 않았을 때 대기 시간에 그 음해 보상값을 적용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대기 시간에 그 음해 보상값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엡실론 값이 1일 때 그 액션을 선택하는 함수, 그리고 보상을 취하는 함수, 그리고 이에 따라 다음 스테이트를 선택하는 함수, 그리고 이 값들을 통해서 큐러닝을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론에 따라서 이만의 학습을 했을 때 리워드 펑션에 따라서 그 대기 시간에 대한 음해 보상을 적용을 했을 때는 매칭률이 높아지고 조금 더 낮은 서지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음해 가치를 그 시간 가치의 음해 보상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습 초기에는 매칭률이 유사했으나 학습이 진행될수록 매칭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별로 그 최적 서지를 시간대별로 구하고 지금 현재 테이블은 이것을 시간대별 평균으로 산정한 내용입니다. 이걸 도착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강동구나 동작구, 은평, 강서구 등 이제 외곽에 위치한 지역에서 평균 서지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 강남이나 종로, 중구, 마포 등의 도심이나 부도심 중심으로 조금 더 낮은 서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음 영업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 지역의 경우 낮은 서지에도 공급자들이 조금 더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학습 결과에 따른 지역적 중심성 변화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디별로 도출된 서지에 따라서 통행량을 재분배하였을 때 중심성이 내양 중심성의 경우에는 이 특정 존으로 들어오는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때 강서나 강동, 은평, 강북, 중랑 이런 지역에서는 내양 중심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 변화율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고 이것을 앞서 분석했던 학습학 결과와 중첩해서 보면 이렇게 강서 쪽이라든지 아니면 강북 노원, 관악, 강동 이런 외곽 지역에서 내양 중심성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 결과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입니다. 먼저 기존의 승차 공유 서비스들은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이제 모빌리티 형평성이 취약한 지역의 공급 개선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이 종료되는 심야 시간에 택시 데이터를 통해 지역별 형평성을 분석했고 이 지표들을 통해서 강화학습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강화학습 적용 결과 그 리워드 펑션에 따라서 그 매칭률이나 오디별 서지 분포의 차이를 보였고 도출된 서지를 기반으로 매트릭스의 통행량을 재산정하였을 때 모빌리티 취약 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서지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었으며 이는 공급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격 차등이 사실 지역적인 가격을 차등을 줌으로써 그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간접 승차 거부를 해결하고 그런 시간 가치의 측면에서 대기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서비스 공급의 형평성이 개선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입니다. 연구의 한계점은 이제 구 단위 기반으로 오디 매트릭스를 매칭하였기 때문에 그 구 안에서의 높고 낮음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데이터의 경우에는 정확한 승차 거부에 대한 데이터가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율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강화학습을 적용을 할 때 운전자, 탑승자의 선택 모형이나 대기 시간을 일괄로 적용을 하였기 때문에 개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지역별 대기 시간의 어떤 유동적인 차이 등을 고려한 것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연구 내용 보니까 상당히 그 서울시에서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그 택시 문제는 역시 그 심야 시간에 승차 거부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언제 서울시 교통실에 있는 분들 좀 모셔가지고 한번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발표는 윤 교수님 괜찮습니까 지금? 지금 준비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네, 그러면은
KT AI 사업 및 모빌리티 연계 전략으로 우리 이종훈 팀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T에서 AI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이종훈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제가 발표할 주제는 기존의 어떤 통계적 데이터의 데이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빅데이터로 했을 때 교통과 빅데이터가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주제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하고요. 그 전에 이제 빅데이터 중에 여러 빅데이터가 있는데 저희가 좀 재밌는 분야로 해서 관광과 교통이 맞았을 때의 빅데이터.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마스라고 지금 하신 부분을 저희 회사에서는 트래블 에이저 서비스하고 타스라는 이름으로 그걸 좀 컨셉을 만들어서 그 컨셉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이게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된다라는 오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폐쇄를 생각하고 PPT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 회사의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PPT 화면보다는 말로 주로 좀 보완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네, 저희 이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요즘은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핸드폰이 사실 스마트폰화 되면서 핸드폰에 이를 항상 24시간 365일 핸드폰을 항상 손에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의 교통의 흐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통 수단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동을 움직임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교통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대두가 됐는데 특히 이제 4G, LTE 시대로 데이터 네트워크가 바뀌고 요즘은 이제 5G까지 가면서 예전에 3G일 때는 어떤 콜 베이스의 그 위치 정보에 기반한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했을 때 그 위치 정보가 기지국의 특정 기지국의 정보랑 같이 공유하면서 움직임이나 체류나 이런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통화나 문자를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그 LTE가 되면서 통화나 문자 이외에 뭐 SNS를 하신다든지 뭐 인터넷을 본다든지 또는 어떠한 하지 않고 이동을 한다는 할 때마다 그 위치에 대한 정보가 기지국과 센서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 정보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다음 페이지.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그 모든 가입자, 저희 KT의 가입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 대한 것을 보정하는 그 통계적 로직을 갖고 분석을 하고 또 외국인들이 한국의 땅에 와서 머물 때 저희 통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로밍 데이터 이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그 전체로 추정하는 4단계 로직을 갖고 그걸 만들고요. 그 만든 기지국 커버리지에 있는 분들을 실제 그 커버리지보다 더 좁은 영역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추정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회사마다 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적 전문가들이 서로 모여갖고 실측을 분석한 경우 168개의 모형을 개발했고 이걸 갖고 저희가 유동인구라는 것을 흔히 추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를 갖고 저희가 이제 이 머물고 있는 인구에 대한 부분은 시그널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정보는 완전히 비식별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 상태에서 이제 개인을 비식별화 처리한 다음에 이 개인에 대한 움직임, 체류 이걸 갖고 저희가 특정 지역에 얼마나 머물고 있다. 이 머물고 있는 분들이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인지 아니면 외지에서 왔는지 또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고 체류하고 있고 머물고 있는 분들이 이동하는 사람과 멈춰 있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하고요. 이동하는 사람의 데이터 중에서 특히 걸어가면서 이동한 인구,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행 인구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보행 인구냐 아니면 차를 타고 이동하는 비보행 인구냐라고 분류를 하는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빅데이터는 점점 더 발달해서 결국은 또 추정을 한 번 더 하게 됐는데요. 그 경우는 뭐냐? 여기에 이동으로 여기에 오신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그 목적이라는 건 대부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목적은 관광이거나 비즈니스일 거다. 그래서 이제 관광 인구라는 것의 목적의 인구를 또 추정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럼 관광 인구를 하나 예를 들면 관광에 대한 그 국가적 기준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광객의 인구의 정의는 현 행정구역상의 거주지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을 방문한 경우고, 방문하더라도 어떤 쇼핑이라든지 뭐 영화 감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또 취미나 규칙적으로 그 지역을 방문한 것을 제외했을 때 관광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데이터적으로 해석을 하면 저희가 데이터에 아까 말한 인구 이동의 데이터의 패턴을 갖고 이거를 적용하면, 다음 페이지, 저희가 내국인의 관광객의 기준은 저런 기준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알았느냐? 저 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실제 관광객으로 추정하는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현 거주지를 벗어나서 비공식적, 비반복적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내구 작년까지의 패턴은, 관광에 대한 패턴은 한 달을 기준으로 3일 이상이냐, 3일까지는 관광객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4일부터는 관광객이 아닌 패턴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데이터로 해석해 볼 때 관광이란 목적으로 가는 분들은 한 달에 3회 이하로 특정 외지 지역을 가는구나 라는 판단을 통해서 관광 인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실제로 저희가 실제 창값을 알 수 있는 곳을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그 문광위원회 관광지시정보 시스템에 보면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수라는 것이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좀 믿을 만하다라고 판단하는 유료 관광지,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표 중에 보면 에버랜드가 나오는데, 에버랜드의 입장객 수가 저희 통신사가 추정한 입장객 수를 동시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게 보니까 한 95%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는 걸 보면서, 저희 이 에버랜드의 입장객 수는 대인 몇 명, 소인 몇 명 있지만 저희 데이터는 이제 성 연령대별로 어떤 인구가 구성이 된다. 또 어디에 사는 분이 왔다. 오고 나서 어디로 움직인다. 이런 데이터를 만들게 돼서 이것을 다음 페이지에 어떤 용도로 쓰느냐. 주로 이제 관광에 대한 정책을 쓸 때 이 과거의 방문 패턴을 기반으로 향후에 방문객들이 어떤 방문객들이 올 수 있을까라는 예측을 하는데, 수요 예측을 하는데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지자체 같이 관광 예산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많이 쓰고 계시고요. 또 이제 사설 관광지인 에버랜드라든지 또는 그 자사의 데이터만 갖고 부족할 때 저희 이런 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조인을 해서 이런 활용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별로 관광 특정 어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프로파일을 만들고, 이 프로파일별로 관광 상품을 다시 재설계를 해서 새로운 또 축제와 이벤트 이런 행사를 했을 때
관광객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 이런 데 활용을 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사설 관광지에 이용하신 분들은 마케팅에 활용하는데 이 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를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 분석가가 아닌 이상 이런 데이터를 줘도 분석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 업무를 하는 분이 쉽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솔루션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그 솔루션에서 이런 데이터와 솔루션을 동시에 제공해서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코로나를 대비해서 이런 데이터를 연구에 쓰시고 싶은 학계나 이런 연구원 분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지금 분석하시는 거에 이런 데이터를 한번 접목을 시켜서 해보시면 더욱더 재미있는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이제까지 말씀이 이런 관광 빅데이터를 실제로 교통과 어떻게 그 접목을 시킬 거냐 해서 저희는 좀 새로운 시각으로 좀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은 특히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1,500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1,500만 명의 외국인들은 대부분 70%가 수도권, 그 다음에 일부 제주도, 부산 이런 특정한 우리나라의 특정한 곳에 한정된 영역으로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을 즐긴 다음에 바로 자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관광 자원들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내국인 또한 서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이외에도 다양하게 벗어나고, 특히 우리나라는 KTX나 이런 걸 활용하다 보면 전국이 일일 관광권이 가능한 형태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은 아주 외국인 관광은 수도권에 한정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하다가 저희가 이 타스라는 개념을 한번 컨셉을 만들었고요. 타스의 컨셉이라는 건 뭐냐면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관광을 하고 싶을 때 관광에 대한 그 원하는 패턴을 분석을 해서 최적의 관광지 루트를 추천해주고 그 루트대로 최적의 교통수단을 연계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편리하게 관광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컨셉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타스를 동영상으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처음 가보는 항공여행,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가장 쉬운 항공여행, 코리아 원패스 마스. 여행 전 미리 알아보고 미리 결제하는 쉽고 편리한 여행 마스. 이제 항공여행을 시작해볼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의 이동 경로를 미리 알아볼 수 있고 시내 대중교통부터 고속버스, 렌터카까지 미리 결제하니까 마스와 함께라면 여행이 더 쉬워집니다. 대중교통은 해결됐고 이제 숙소 근처 맛집을 알아볼까? 마스로 맛집 예약부터 사전 결제, 할인 쿠폰까지 맛있게 식사 후 QR코드만 보여주면 끝! 지역 명소도 미리 알아볼 수 있죠. 마스가 추천해주는 관광 정보 보고 결제도 미리미리. 할인 쿠폰도 챙겨요. 마스와 함께라면 여행이 더 즐거워집니다. 이 모든 계획이 클릭 한 번으로 이루어진다면 교통수단부터 맛집, 주변 명소까지 가장 쉬운 항공여행 코리아 원패스 마스. 다음엔 제주도로 가볼까? 제주도 여행도 마스와 함께하세요. 마스에 저희가 제안을 했고 속초시나 제주도의 실증은 한번 했고 속초시랑 또 수원시랑 이런 데 같이 이 부분을 실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여러 가지 제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광 추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관광 빅데이터에다가 어떤 정보를 저희가 갖고 있냐면
우리나라 관광지에 17,000개 관광지에 대한 정보, 그다음 축제가 1년에 1,200개 축제가 열리는데요. 우리나라에 이 1,200개의 축제에 가장 최적의 그 관광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지마다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 외국인이나 내가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테마, 혼자 갈 거냐 가족과 갈 거냐, 이거와 결합을 하고, 또 기후나 날씨 정보, 미세먼지나 날씨가 어떻게 될 거냐를 결합을 해서 최적의 루트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최적의 루트를 갖고 AI 기반으로 모델링을 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루트를 추천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교통수단도 포함해서 집어넣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교통수단은 저희가 이제 T1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데와 제휴를 했고, 기타 뭐 소위 소카 같은 이런 최근에 이제 핫한 그 이런 관광, 또 이제 뭐 KTX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에 미리 관광지를 선택하면 각각의를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얼마나 가야 되고 거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어떤 루트, 거기다가 이제 더 나가서 거기에 숙박과 맛집이 같이 결합이 되는 형태로 해서 통합 결제까지 가능한 이 플랫폼을 저희가 그 실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간단하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팀장이 아주 참 재밌는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지금 포럼이 마스 포럼인데 아주 그 시적절하게 타스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제가 이제 마스하고 타스를 봤을 때 타스는 원래 Transportation as a Service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먼저 나왔는데 여기는 보니까 트래블이네. 그러니까 관광 아주 재밌습니다. 그다음 우리 윤 교수님 준비됐습니까? 예, 좀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도로 링크의 그 속도 예측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 도로의 그 교통의 예측, 그 속도를 예측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난번 포럼 때 말씀드렸던 거는 각 링크별 속도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들, 뭐 강수량이라든지 주변의 유동 인구 등을 고려해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주변 상황을 보고 뭐 원활 보통 정체 또는 실제 속도를 예측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발표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링크의 속도, 그 시간대별 속도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주변 상황뿐만 아니라 도로의 구조, 그 다음에 한 링크로 흐르는 교통의 흐름,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아까 송기인 교수님도 사용하신 그러니까 그래프 전체를 하나의 특성으로 보고 도로 상황을 예측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토피스, 서울시 토피스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건 1시간 단위의 각 한 4,000개 링크의 속도가 지금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시작점은 그 서울시 4,000개 링크로 이루어진 전체 네트워크의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접 행렬이 나오는데, 저 인접 행렬을 그대로 인풋으로 넣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메모리가 소요되기 때문에 학습을 할 수가 없고요. 또한 한 링크별 그 이웃 링크들의 벡터를 넣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네트워크가 바뀔 때, 네트워크가 동적인 상황으로 바뀔 때는 다시 학습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링크 임베딩이라는 기술을 저희가 응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링크를 하나의 노드로 추상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8번 이는 4번하고 연결돼 있고 13번하고 연결돼 있고, 또 13번은
9번 링크와 또 4번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플로우입니다. 즉 8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플로우가 얼마나 있고 8번에서 나갈 수 있는 플로우가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저희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시면 흘러 들어가는 플로우가 많으면 그리고 나가는 게 없으면 당연히 그 링크에서 정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 구조를 보고 플로우 정보를 뽑는 것이 저희가 지금 개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플로이드 와셔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제 최적 알고리즘을 각 링크에서 뻗어 나갈 수 있는 링크와 그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최적의 링크를 다 구하고 그 링크들을 하나의 플로우로 저희가 추상화했습니다. 그리고 각 링크의 중간 홉별로 그 중간 홉들도 다 링크이기 때문에 그 링크들 역시 나가는 최적 경로와 들어오는 최적 경로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의 상황들을 보고서 합산을 해서 하나로 표현하면은 네트워크가 아무리 크든 아무리 복잡하든 상관없이 동일한 규격의 벡터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링크 인베이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규모 도로망이라고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기존에는 한 교차점에 대해서의 인접 관계만 보고 하든지 또는 뭐 구단위 정도를 이렇게 보곤 하는데 저희는 일단은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시계에서 이제 저희가 각 링크별로 특징점들을 뽑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플로우들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즉 최적의 링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링크별로 각 홉별로 특징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분산돼서 나가는지, 또 그 링크에서 어느 정도 속도인지, 그리고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상황마다 어떤 때는 굉장히 혼잡해 있기 때문에 그 링크가 더 이상은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는 링크에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F라고 하는 것은 디그리인데 결국 이제 교차점에서 얼마만큼 분사해서 나가냐는 거기 때문에 디그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는 영향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나누는 것으로 저희가 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수렴할 때까지 모든 링크에 대해서 이제 특징점을 이제 추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대별 이제 다차원 매트릭스 텐서가 나옵니다. 그럼 이 텐서를 각각 시간대별로 모델을 해서 LSTM에 넣은 다음에 시간대별로 저희가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돌렸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알고리즘들하고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저희가 만든 것이 가장 우수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저희가 적용을 해봤는데 일부 GCN 기반의 솔루션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 인접 행렬을 그대로 넣는 바람에 아예 그냥 더 이상 스케일하지 않고 학습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도로 구조와 플로우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날씨 정보라든지 주변 유동 인구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플로이드 와셔 알고리즘을 해서 좀 기계적으로 최적의 그 플로우들을 뽑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정확한 OD를 반영을 한 진짜 실제 흐름을 가지고 저희가 각 링크의 최적점을 링크 특징점들을 저희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토론하실 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다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분은 다 우리 발표하신 분 여기에 더해서 우리 황기현 홍익대학 교수께서 또 토론 좀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이성재 교수께서 토론하시는데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황기현 교수께서는 저와 같이 우리 대한교통학회 마스코리아 포럼 공동대표십니다. 우선 이성재 교수께서 토론을 좀 먼저 하시고 나머지 시간 우리 황기현 교수께서 좀 말씀하시고 발표하신 분 중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간단히 좀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뭐 종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성재 교수께서 요즘 뭐 상당히 바쁘신 모양입니다. 네이처의 논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이언스 미안합니다. 사이언스의 논문을 준비하시는데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네이처나 사이언스의 교통 분야, 우리나라에서 교통 분야의 논문 낸 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재 교수께 아주 기대가 큽니다. 우리 교수님 좀 부탁합니다. 일단은 그 마스 포럼 저도 몇 번 참여를 계속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게 마스에 대한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진보됐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송기민 교수님은 뭐 우리 교통 분야에서 뭐 AI 분야를 뭐 굉장히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도 많은 동영상이랑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송기민 교수님이 하시는 이 부분이 일단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딥러닝이라든지 뭐 AI를 한다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러닝되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뮬레이션에서 아까 페이크하게 페이크 뭐 러닝처럼 시뮬레이션 자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러닝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있는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안 되는 거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 예를 들어 사고 같은 거 절대 안 나더라고요. 빗심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V2V랑 Vehicle to Vehicle이랑 Vehicle to Infrastructure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신호에 관련된 뭐 계측이라든지 구현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그런 연구실에서 이제 저희가 그 석사 논문을 하나 나온 거가 있는 게 V2I 상황에서 신호 최적화를 한 2년 전에 한 친구가 이제 석사 논문을 써서 졸업을 했는데요. 그 친구의 어떤 데이터는 주로 어디에서 가지고 왔냐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교차로에서 가져왔어요. 실제적으로 거기는 신호가 없는데 엄청 잘 가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휴먼 인텔리전스죠. 어떻게 보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스탑이 없고 굉장히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단지 이제 라이트 턴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도 굉장히 큐가 아주 최소화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리인포스먼트 알고리즘으로 해서 뭐 우리 송재민 박사님이 얘기했던 리인포스먼트 그 알고리즘으로 개발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큐 러닝인가 뭐 그걸로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베트남이나 이런 자료를 한번 테스트 자료로 러닝 자료로 좀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미래에 이제 신호에 대한 운영 부분들을 이제 자율주행차가 생기면은 결국은 이제 교차로를 완전히 기하 구조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지금의 기하 구조가 아니라 지금 공장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만든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은 4지 교차로, 3지 교차로로 돌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공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맥주 만드는 그 공장에 가면 맥주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엄청나게 오는데 실제적으로 스탑이 없습니다. 거의 그냥 쫙 가는데 교차로를 그렇게 설계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일단 고민을 좀 크게 봐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권순철 이사님이 이제 시큐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애드옥 모바일 네트워크가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차들이 모였다가 없어졌다가 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통신에 의해서 서로 자율주행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 차가 이제 바이러스를 일부러 퍼뜨릴 수 있으면 그게 통신에 의해서 물리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통신의 어떤 로지컬하게 연결이 돼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부분이 깨지면 사고가 엄청나게 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3년 연구를 했었던 거예요. 저기 그 전산 쪽에 그 통신 하셨던 연구재단에서 했었는데 이제 그거일 때 가장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시큐리티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서 굉장히 잘 짚으시는 것 같고 그 이거에 관련돼서 모노리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노리스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인공지능 자동차가 있는데 꼬마애랑 그 아줌마랑 같이 타고 있다가 실수로 이제 꼬마애만 차를 탔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뭐 정보 보안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까 가족들이랑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해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송재인 박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형평성이라는 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이제 차가 없다라는 게 형평성인데 우리가 이제 뭐 취약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보면은 못 사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하면서 오히려 요금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리워드 펑션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게 계속해서 돈이 올라가거든요. 이제 우버 같은 경우나 뭐 리프트를 이제 해외 가면 이제 타보는데 실제적으로 요금이 그 올라가는 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수요에 따라서 엄청 올라가기도 하고 얘기 듣기에는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 가면 엄청 올라간다고 하는데 내려가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아까 뭔가 뭔가 되게 바이퍼케이션을 해줬는데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쉽게 내려갈 수 있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거의 올라가는 거 위주로만 이렇게 모델링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될 거고 오히려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 또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합승 문제. 오히려 같은 동네 합승을 좀 해가지고 요금을 조금 이렇게 깎아주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요금을 어떤 식으로 쉐어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면 좋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한 통행 말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통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갔는데 외곽에서 또 손님이 있어갖고 또 중심지로 나올 수 있는 연계된 통행을 이제 만들어주고 그게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다 되거든요. 그 저희가 그걸 그 24시간 연결한 체인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오히려 그게 요금도 안 올리고 이제 뭐 갔다가 빈 차로 안 오는 거죠. 운전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을 테니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종원 박사님이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마스에 대한 적용이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이나 이런 데서 좀 안 될 것 같은 게 잘 돼 있거든요. 너무 대중교통이. 근데 이제 서울 이외에 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제 사실은 트래블이 아니라 튜어 같은데 튜어 애저 서비스 그래가지고 아까 트랜스포테이션 애저 서비스는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거고 튜어 애저 뭐 튜어리즘 애저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적용 가능성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SKT 지오비전에서 이런 연구를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지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을 아무튼 뭐 KT에서 더 치고 나가서 어떤 마스 서비스로 구현을 하는 게 제일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KT가 이제 막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통행에 관련된 뭐 체류, 통행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저희 뭐 KTDB 코트에 있는 KTDB 센터에서도 5년마다 한 번씩 데이터 조사를 하는데 오히려 여기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그 기존에 우리가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는 목적에 대한 어떤 그 분류까지 물론 이제 뭐 여기서 얘기하시는 관광이냐 비관광이냐 그 다음에 뭐 보행이냐 비보행이냐 이 정도만 아직 실제적으로 예측을 하지만 그걸 더 세분하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하시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윤영 교수님이 이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프로이드 와샤드 뭐 알고리즘을 썼는데 이거는 기존에 저희 교통에서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지금 그 어떤 교차로나 어떤 지역을 하나의 노드로 봐가지고 처리하는 교통류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UC 버클리의 이제 다간조 교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MFD라는 테크닉이에요. MFD. 그래서 매크로스코픽 펀더멘탈 다이나믹스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지역을 하나의 노드로 보고 그 지역 안에서 나가고 들어가는 것들을 교통류의 우리 Q 이퀄 UK라는 펀더멘탈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쉽게 잘 맞출 수 있는데 이제 약간 러프해지는 게 이제 단점이긴 한데 빅데이터로 그걸 보완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은 발표를 많이 해주셔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1분만 쓰면은 저희가 이번에 그 마스 포럼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 마스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오던 그 마스, 소위 말해서 승용차 이용을 줄여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그런 마스로 가는 것은 이제 한계가 왔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혼잡하면 이제 그 바이러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의 방향을 좀 틀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외국의 주요 도시에서 지금 도로 폭을 줄이고 그 폭을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아주 강제로 막 깔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에 어떤 주류가 교차되는 그런 시기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마스도 앞으로 연구할 때 차량의 속도를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측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자전거나 PM과 같은 이런 어떤 대체되는 개인교통 수단에 대한 디맨드가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마스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표하실 분 중에서 혹시 뭐 좀 미흡하다 해서 좀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승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오비전 얘기하셨는데 지오비전은 상권에 대한 이 창업자 위주로 해서 만든 설계 솔루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컨셉입니다. 네, 저희도 뭐 상권에 대한 분석은 또 다른 있는데 오늘 주제는 상권에 대한 얘기는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래블 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냥 가칭 이거에 대한 개념을 적용한 건데 실제로 이제 실증을 한번 제주도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를 적용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너무 한정된 거를 전국에 이게 어떻게 분산을 시키는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냐에 있어서 기존의 교통수단의 어떤 최적화가 그냥 고객들의 이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 인구 외국인을 통해서 내국인에게 그냥 자율적으로 그 교통수단만 이렇게 많이 추천하면 될 게 아니라 결국은 거기를 가는 목적 자체를 다양하게 해주면 그 교통도 거기에 따라서 변화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방향을 약간 비틀어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연구해서 정말 많이 써주시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좋은 발표 해주시고 또 우리 두 분께서 또 토론 잘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교통학회의 마스 코리아 포럼은 이제 올해가 지금 4년째입니다. 매년 한 3회 내지 4회씩 포럼에서 이런 발표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회 학술 대회 할 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코로나 이후의 이 세상 어떻게 될 것인가, 소위 말해 뉴 노멀, 정말 이런 그 한경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도 정권은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이제까지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 정책 이 과연 이제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 전문가들 또는 다른 전문 도시 계획이나 이런 분들이 좀 모여서 정말 이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표해 주신 6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이승열 교수께서 아주 발표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코멘트를 해주신 데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주제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주제로 한 이 온라인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